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부 네 번째 꼭지,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장면까지 읽었는데요.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소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불가능한 일이고, 머리와 정신이 견고하고 강한 인간만이 이들을 이끄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용기, 더 많은 것을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믿음이자 법률인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주권자가 되어 권력을 얻는 일은 용기를 내어 몸을 굽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살인은 이러한 검증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 역시 이것이 악마의 유혹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나폴레옹 같은 인간이라면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살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며 그저 자신을 위해,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로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인지 혹은 초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고, 이것을 소냐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소냐에게 물어보죠.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초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금 더 싸워볼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직은 자신이 초인일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만일 자신이 감옥에 가면 자신을 보러 와줄 것이냐 소냐에게 물으니 소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말을 번복하며 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하죠. 이런 순간에 급작스레 안드레이가 소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5부 네 번째 꼭지가 마무리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속마음과 불안한 심정, 그럼에도 좀 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불안까지 모두 드러난 꼭지였습니다. 5부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소냐를 찾아온 안드레이는 길거리로 쫓겨난 까체리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에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하며 옷을 찢어 광대짓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까체리나가 완전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소냐는 그 길로 까체리나에게로 쫓아갑니다. 까체리나는 거리에서 미친 채로 행패를 부리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는데요. 소냐의 집으로 업혀가게 됩니다. 원래 결핵을 앓고 있던 까체리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이제 남은 아이들이며 소냐는 어떻게 될까 싶은 차에 때마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비드리가일로프인데요.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이 장례식 비용이며 아이들을 후원할 만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냐 역시 더는 매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하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호의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경계심을 가지며 그가 도대체 왜 그와 소냐를 돕는지에 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미소를 지으며 소냐와 그 동생들은 이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이라는 표현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범부들, 그러니 평범한 인간들을 가리키면서 썼던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이 그의 이야기를 엿들었음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넌지시 고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며 이번엔 바로 이어 자신이 직접 소냐의 옆방에 살면서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었다고 직접 이야기하죠. 그러며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 자신과 라스콜리니코프는 친하게 지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렇게 5부가 마무리되는데요. 5부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족에게 들러붙던 루진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소냐의 적세 역할을 하던 까체리나와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커다란 비밀을 알게 된 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지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정리되었고, 이제 정말 줄기 부분만이 남은 상태로 대망의 6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6부 첫 번째 꼭지는 불안에 떠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살인 직후 느꼈던 병적인 공포와 강박이 다시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와 무관하게 자신이 약주한 대로 까체리나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돕고 소니아의 동생들을 훌륭한 보육시설로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살인 이야기야 뒷전이라는 듯 라스콜리니코프와 의논할 일이 있다고 천연덕스레 말하기도 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나談판을 지어야만 한다고 결심하죠. 그런 와중에 라주미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 뿔헤리아가 무척이나 건강이 안 좋은 와중에도 라스콜리니코프를 보기 위해 집에 찾아왔다고도 합니다. 또 두냐는 정체불명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하죠. 라주미히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정말 미친 것인지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이렇게 그를 본 순간 그가 전혀 미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태임을 알게 되어 그에게 욕을 퍼붓기로 합니다. 다만 라주미히는 뽀르피리와 대화를 나누며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님을 알고서 크게 안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던 그 집 앞의 복도에서 서로 마주봤던 때에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점을 속으로 엄청나게 미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제 새로운 오해를 하는데요. 라주미히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떠한 비밀 정치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동생 두냐 역시 비밀 정치 조직에 가담시키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하죠. 아무쪼록 라주미힌과의 대화에서 들을 정보를 모두 머릿속으로 정리를 마친 라스콜니코프는 우선 스비드리가일로프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결심합니다. 그렇게 문을 나서려는 순간 어느 한 남성이 그의 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뽀르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순간에 라스콜니코프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서 그를 반깁니다. 이젠 겁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저 속으로 결의를 다질 뿐이죠. 뽀르피리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그의 집에 들렀다는 하나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스레를 들은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한번 속마음과 달리 자신도 놀랄 만큼 환대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이번 꼭지가 마무리됩니다. 6부 두 번째 꼭지는 전 장면에 바로 이어 진행됩니다. 뽀르피리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지난 두 번의 만남이 그다지 신사적이지 못했음이 사실이었고 이에 관해 해명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며 그는 여태 그 신사적이지 못한 태도가 그 사건의 물증을 잡진 못했지만 유령 용의자로 생각하는 라스콜니코프의 신경질적인 성격을 알고서 이 성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면 분명 증거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직전의 만남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니콜라이의 난입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뚜렷한 물증은 없지만 살인사건을 둘러싼 다각도의 자그마한 정황들이 모두 라스콜리니코프를 가리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니콜라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니콜라이의 예술가적 기질이 그의 거짓 자백을 이끌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뒤에 뽀르피리가 할 말은 여전히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이라는 것일까요? 이 긴박한 순간에 오늘의 독서가 끝났습니다. 여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화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궁지로 몰아넣던 뽀르피리가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빠르게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페이지는 775페이지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